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제5강 2장 시창작을 위한 몇 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잠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야 이건 정말 시적이야, 시적이다, 시적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는 대략 알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나 생각이 필요할 수 있죠. 시적이다 라는 것은 감성적이고 서정적이고 함축적일 때에 여러분이 시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정의를 내려본 적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시적이다라는 것은 감성적이거나 서정적이거나 함축적일 때 우리가 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 수업으로 들어가서 시창작을 위한 몇 가지 단계에서 오늘은 동기, 시적 동기, 시에서의 영감, 그 다음에 발상, 착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시적 동기. 시적 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되거나 생각하게 되는 과정, 그 순간, 그것이 동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말이야, 그 꽃을 보고 나서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물, 꽃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또는 지나간 추억이나 화초나 들판이나 어떤 풍경을 봤을 때 그 처음 당시에는 내가 시 쓸 생각이 없었을 수 있죠. 그 속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러면서 다시 좀 더 보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요즘에 수선화 꽃이 노랗게 많이 펴요. 수선화 꽃을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거나 잠깐 문 밖에 나갔다가 봤어요. 그냥 꽃이죠. 그냥 꽃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이 나중에 보면 동기가 되는 거죠. 어떤 시를 쓰게 되는 동기. 그러면 자, 이제 우린 동기는 느꼈어요. 동기까지 왔어요. 무언가를 보는 것 자체, 생각하는 거가 동기죠. 동기에는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영화, 노래. 그 노래 듣는 순간 뭔가 찌릿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때, 어떤 사건, 사고, 그런 거에서 시적 모티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전혀 내가 생각 못했는데 어느 순간 병원에 실려가서 링거 꽂고 꼼짝 못하고 내일 해야 됐던 저 계획들이 다 올스톱 될 때,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게 되죠. 그럴 때는 또 건강에 대해서 또는 평화로움의 소중함에 대해서 시를 쓰게 되는 동기가 되겠죠. 또는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을 때,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워질 때 문득, 그것도 시적 동기가 되겠죠. 드라마도 그 속에서 어떤 아버지나 나의 어떤 잊어버렸거나 요즘에 소식을 자주 나누지 못했던 형제에 대한 문득 그 추억이나 그리움, 궁금증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또는 하늘로 얼마 전에 떠나가신 어떤 형제나 가족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동기가 되는 거죠. 시가 되기 전에 가장 태초에, 시가 되기 전에 가장 최초의 그 지점에서 뭔가와 조우한 그 상황이 동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동기를 보고, 그럼 아까 수선화 얘기를 했어요. 수선화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일단은 예쁘고, 근데 수선화 꽃은 다른 꽃과 조금 외형이 다르죠. 그러나 시는 항상 외형을 보고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자, 수선화 꽃을 보고 나면 어떤 게 느껴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수선화 꽃을 보면 조금 재밌는 느낌이 들어요. 수선화 꽃이 얼굴이라고 봤을 때 조금 입이 나와 있죠. 사실 입은 아니에요. 수선화 꽃이 얼굴에 입이 없죠. 근데 그 꽃잎이 이중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고 가운데 수술 암수를 싸고 있는 것은 약간 원통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항상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나온 그 노란 암술 수술을 싸고 있는 속꽃잎을 보면 뽀뽀하고 싶은 입술을 내미는, 뽀뽀하고 싶어서 입술을 이렇게 내미는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재밌는 느낌이 들어요. 수선화 꽃을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동일한 꽃인데 요즘에는 그 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에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방독면이나 뭐 보호 용구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죠. 요즘에는 수선화 꽃에 속꽃잎 이렇게 뾰족히 나온 걸 보면 아, 수선화도 방독면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독면 쓰면 옆모습 보면 앞에가 약간 이렇게 입이 동그란 부분이 호흡기관이 좀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방독면에 대한 그런 예민하거나 친숙한 느낌이 있어서 수선화를 보면 너도 방독면 썼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원래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이 아니라 그 대상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뭔가 새로운 것으로 내게 각인되어서 떠오르는 뭔가가 보여지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또는 어떤 창조적인 착상 또는 신기하다. 그동안에는 꽃이었는데 오늘따라 얘가 왜 방독면을 쓴 것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 그런 것들, 신기한 예감 같은 거, 느낌, 그것이 뭐냐면 영감이죠. 시적 영감. 자, 그러면 동기에서 시적 영감으로 왔어요. 동기는 뭔가를 보는 거예요. 보게 된, 우연히 보게 된 것이 동기. 거기에서 기존의 그 형체가 갖고 있고 상징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내 안에 다가올 때 그것이 영감인 거죠. 자, 그럼 영감까지 왔네요. 자, 그러면 영감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발상으로 가겠죠. 발상은 뭐예요? 시의 씨앗인 거예요. 동기 봤어요. 영감, 그동안 봤던 얘가 아니에요. 새롭게 나에게 와요. 거기까지 영감. 그 다음에 발상, 야,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뭘까? 뭘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의 씨앗이 돼요. 발상까지도 아직은 내게 확 와서 안착이 안 된 상태죠.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하겠죠. 요즘에 신종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수선아야 너도 방독면을 썼구나. 노란 방독면을 썼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게 발상이에요. 그 다음 착상은 뭐예요? 아, 맞아. 이걸로 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어떻게 쓸까? 아, 지금 이런 전염병 사태가 있고 인간만이 마스크를 쓰고 인간만이 경계하고 인간만이 지금 불안에 떠는 게 아니구나. 이 봄을 열고 나온 꽃들조차도 각자의 자기들이 대안을 만든 보호 장구들을 갖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를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선화는 방독면처럼 입이 뾰족하게 나온 자기의 방법으로 마스크를 쓴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갖고 이제 그게 이제 착상인 거죠. 요렇게 동기를 거쳐서 영감을 거쳐서 발상으로 갔다가 착상이 되면 이걸로 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정이 나죠. 발상에서 구체화된 거죠. 요것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종이에 초고를 쓰기 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게 뭐냐면, 초고를 쓴다라는 것은 그냥 나 이걸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가 아니에요. 초고 자체도 이미 그 이전에 4개의 단계를 신중하게 거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쳐서 오기까지 공을 많이 들일수록 초고가 어떨까요? 탄탄하겠죠. 어떤 사람은 일단 벌려버리더라고요. 초고를. 그러니까 초고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초고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보면 초고가 아니에요. 이건 초고가 되기 전이에요. 초고가 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생각의 부산물인 거죠. 생각의 부산물. 여러분이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초고와 생각, 시적인 생각의 부산물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종이에 쓸 때 많은 태고를 거치기 전 단계가 초고다? 물론 굉장한 넓게 범위를 본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시 초고인데 좀 봐줄래? 그럴 때는 이미 최소한 시가 될 수 있는 구성이나 시의 덕목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시적이라는 것은 뭐냐? 감성적이고 서정적이고 함축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고란 최소한 감성적이고 함축적이고 서정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야 시의 초고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동기, 영감, 발상, 착상 이 과정이 그냥 시라고 초고라고 썼는데 그거예요. 그거 아직 초고가 아닌 거죠. 여러분은 그걸 초고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의 부산물, 시가 되기 전 단계의 부산물을 한 대여섯 줄, 10줄 적어놓고 초고다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본인이 직무유기인 것이기도 하고, 최소한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초고가 어느 정도여야 초고일까에 대한 정립은 있어야죠. 그래서 동기, 영감, 발상, 착상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종이로 가요. 메모하게 되죠. 모니터에 쓸 수도 있고 핸드폰 메모할 수도 있고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죠. 시의 초고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썼을 때 이것이 시가 되기 전 단계의 시적 상상력, 시적 생각의 부산물이냐, 아니면 시적인 최소한의 덕목을 갖춘 서정적, 감성적, 함축적인 것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물론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서 최소한의 충족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초고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제가 오늘 시창작을 위한 몇 가지 단계, 앞전에 5강 1장을 또 거쳐서 이번에 5강 2장을 진행 중인 거예요. 거기에서 시창작, 종이의 초고가 안착되어서 문장화, 활자화 되기까지가 이미 앞에 보이지 않는 유형의, 무형의 4가지 단계가 거쳐져야 된다. 그 단계, 동기, 영감, 발상, 착상 4가지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그 시간에도 시를 쓰는 사람은 충분히 몰입이 되어야 하고 거쳐가는 단계가 충분히 발효되어야 한다. 그래야 초고가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 성공률이 높게 시작한다면 더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좋아지겠죠. 높아지겠죠. 오늘은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팁 하나 잠깐 더 드릴게요. 시적 허용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적 허용.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지 시를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시적 허용을 모르고 시를 쓴다? 그건 굉장히 아주 국소적으로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만 시를 활용한 것인 거죠. 여러분이 시적 허용까지 알고 시를 다뤄야 여러분의 시가 광범위해지고 테크니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시적 허용이라는 뭐냐면 언어라는 것을 일단 봐야 돼요. 언어는 본래 일상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지요. 아주 일상적인 우리가 늘 이야기하거나 여러분과 대화하거나 어떤 걸 표현할 때 소통에 소용되는 것들,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원래 그 일상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언어의 본래 속성이에요. 특징이고. 그런데 이 언어가 시라는 장르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허용을 받게 됩니다. 시에서는 일상적인 어법이 변형이 되거나 다양한 방향에서 파괴가 돼요. 파괴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굉장히 파급적인 거죠. 다양하게 언어가 세포분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포분열하느냐? 우리가 일상의 지배를 받던 그 틀에 갇힌 언어를 탈피해버리는 거죠. 그걸 초월해요.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일상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다뤄지는 것, 시 안에서 다뤄지는 것에 관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죠. 용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문학적으로 용인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만. 예,
시에서만.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 흔치 않지만 맞춤법도 파괴가 돼요. 어떤 경우는 말이 안 되는 말, 말잔치, 말놀이, 언어의 유희라고도 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시적으로 쓴 거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허용을 합니다. 또는 뭐예요? 과학적 상식을 왜곡시키거나 전복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시적 허용은 반드시 가능하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누릴 거냐, 또는 안전하게 즐길 거냐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의 법칙에 지배받던 언어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거나 왜곡하거나 시적으로 변형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어떤 경우냐, 시적 과학성을 전복하거나 파괴하거나 급회전시켜야 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문장에. 어떤 거냐면 한번 볼까요? 시적 허용이 되더라도 상상력을 통해서 과학성을 벗어나는 시를 쓸 경우가 오는데, 예컨대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현실상 가능해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순 없어요. 자, 그 봄에 장마가 진다. 장마는 언제 오죠? 6월에, 초여름에 오죠? 근데 봄에 장마가 졌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던가, 이런 경우 도무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불가하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우주의 법칙을 거스른 거죠. 시적으로 허용이 물론 될 수 있지만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큰 역할도 못하면서 우리의 상식을 불편하게 할 수 있죠. 독자에게 불편이 간다 하는 것은 시의 몰입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문장을 과학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인 이미 기존화, 공식화되어 있는 것을 변용하거나 왜곡하거나 파괴하거나 할 때는 문장의 앞뒤에 좀 지혜롭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일반 상식으로 이해 불가인 우리의 상식을 전복시키는 문장을 쓸 때는, 시에서 쓸 때는 그 문장 앞이나 뒤에 가능하면 그 문장이 시적 상상력에 기댄 문장이라는 힌트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힌트를 넣어줘야 독자가 낯설지만 그 문장을 읽으면서 시적으로 변형한 거구나 라는 신뢰가 가죠. 신뢰가 가야 그 시 속에 독자가 몰입하고 감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독자가 그 문장이 도대체 이게 뭐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납득이 안 가거나 허무맹랑하면 신뢰를 안 하죠. 그러면 그 독자의 감정은 시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문장에 힌트를 넣어주는 것이 신뢰를 주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한 남자가 아이를 낳아요 라고 쓴다거나, 3월 장마가 지자 새들의 노래가 떠내려갔다 라고 쓴다거나, 3월에 장마가 안 지잖아요. 한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8월 거리에 눈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8월 거리에 눈들이 쌓인다 라고 쓴다면 여러분은 뜨악할 거예요.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그럴걸요? 아무리 싫어도 한 남자가 아이를 낳아요? 3월 장마가 지자 새들의 노래가 떠내려가요? 8월 거리엔 눈들이 쌓여? 뭐야 이거? 이 생각 들죠? 왜요? 과학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죠. 대체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무슨 장마가 3월에 지고 8월에 눈이 어떻게 온다는 거야? 아무리 시적으로 상상력이라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죠. 독자는 뜬금없어지고 난해해지죠. 그러면 그 시의 정이 떨어져요. 독자가 몰입이 안 되죠. 자, 이럴 때 장치를 쓰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요. 거울이나 유리창 또는 어떤 통로 같은 적당한 사물을 이용해서 이것은 시적 허용에 기댄 상상력이야 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문장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남자가 아이를 낳아요.
라고 썼을 때는 문장이 이상했죠. 근데 제가 좀 이제 볼게요. 거울 속으로 들어간 한 남자가 아이를 낳아요. 이러면 어때요? 이해가 가죠. 신기하죠. 아까는 말도 안 돼 그랬는데 내내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몇 단어를 붙여줬어요. 뭐 거울 속으로 들어간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가 느낌이. 왜요? 거울이라는 어떤 하나의 통과 의례를 거쳤어요. 어떤 하나의 공간이나 장치를 거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그 시인이 말하는 화자가, 시 속의 화자가 말하는 그 상황이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고 같이 따라가게 되죠. 또 다른 하나의 화자가 만든 판타지 세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는 무리 없이 젖어들어요. 또 하나 볼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3월 장마가 지자 새들의 노래가 떠내려갔다. 말도 안 돼 그랬죠. 뭐야 이 사람은 절기도 몰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지 아세요? 3월 창밖엔 장마가 지고 새들의 노래가 떠내려갔다. 창밖 경계가 생겼죠. 아까도 거울 또 다른 공간의 경계가 생겼죠. 3월이지만 화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3월과 그 화자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정서의 공간, 즉 창밖의 가상, 또 다른 가상의 공간에 장마가 지고 새들의 노래가 떠내려갔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말이 되는 거죠. 절기상으로나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의 특정 텍스트 공간이 형성되면서 또 달리 지켜져야 되는 공간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시적 허용을 더 무리하지 않고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시적 상상력을 시적 허용에 기대서 폭넓게 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8월 거리에 눈들이 쌓인다. 말이 안 됐죠? 머리에서 이미지 조합이 안 돼요. 근데 8월 낯선 어둠 저 끝 지시해줬죠. 저 끝에 어둠이 낯설대요. 그동안에 봤던 어둠이 아니에요. 8월 낯선 어둠 저 끝 거리에 눈들이 쌓여요. 이러니까 어때요? 판타지 세계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말이 되었죠. 말이 되면서도 더 굉장히 신비롭고 몽환적인 세계가 형성이 됐죠. 여러분들이 시적 허용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특히 과학적 상식,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나 관습화되어 있고 답습해서 고체화되어서 이거는 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왜곡하거나 큰 변화를 주거나 시적 상상력에 증폭을 가해야 되거나 그런 의욕이 있어서 하고 싶어질 때 그럴 때는 항상 사물, 특정한 공간을 한 번 더 앞에다 만들어줘라. 그러면 훨씬 더 무리 없이 독자가 같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오고 그 화자의 시 이야기를 그 이미지나 묘사를 신뢰하고 같이 가고 감정에 이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움 되셨나요? 이렇게 어떤 사물로 장치를 만들면 독자나 심사자는 아하 또 다른 확장으로 시적 상상을 펼치는 중이구나 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이 방법을 하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그동안에 울타리를 못 넘었을 경우도 있어요.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있어요. 과감하게 뛰어넘으세요. 어떻게? 시적 허용으로 무한대의 당신들의 머릿속에 시적 상상력을 펼치세요. 펼치는데 그 안에는 독자나 심사자가 신뢰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것에 그런 문장만 뚝 던져놓으면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걸 활용하라? 거울, 유리창 또는 어떤 새로운 지형물 또는 낯선 없었던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은 신이에요. 신. 활자를 부리는 신. 시인이 또 다른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면 돼요.
거기에 창문이 있어라? 그러면 창문이 있는 거고. 저기에 거울이 있어. 거울 속에서 한 남자가 아이를 낳고 있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세계에, 여러분이 우주에, 여러분이 창조주인데요.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돼요. 시적 허용. 과학적 왜곡을 피하는 방법. 알겠죠?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고요. 다음 수업은 6강입니다. 시 어떻게 쓸 것인가? 외적 구성, 소재, 주제, 제목, 행과 연에 대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